조선과 청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종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새벽 4시에 기상해서 하루에 4시간 잡고 나머지 20시간 동안은 일을 하는 황제였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뇌피셜입니다. 엄, 근, 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부지런했다. 금수라도 너보다는 낫겠다. 바보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사람이 바로 옹정제예요. 정치사를 이런 책으로도 쓸 수 있구나. 재미와 의미를 모두 갖춘 책. 진정한 아카데미즘은 결코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동양사학자 미야자키 이치사다. 결국 이 책은 역사학의 대가가 대중들을 위해서 쓴 역사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왕, 열심히 일하는 관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어느 편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길인가라고 하는 정치의 목표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익주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읽는 한 권의 책. 저는 오늘 옹정제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옹정제는 청나라의 황제인데요. 옹정제, 청나라, 우리에게 좀 생소한 대상들이죠. 청나라는 중국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우리 중국집 갈 때 청류리 먹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장면을 먹어도. 그런데 역사 속에서 청나라는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남한산성에서의 그 비극. 병자호란 때 조선이 항복을 했고 그 항복은 사실은 삼국 이래 우리가 가장 처참한 그 패배를 당한 전쟁으로 기록이 됩니다. 국왕이 직접 나가서 항복을 했다. 3배 구고두례를 행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청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도 부글부글 하는데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데에서부터 이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636년에 두 번째 황제 홍타이지가 청으로 나라 이름을 고칩니다. 바로 그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150년에 걸쳐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조선으로 보면은 언제냐면 효현, 숙경, 영정 이런 왕들이 있을 때입니다. 강건성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당나라 태종의 정관해치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 역사의 전성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강은 강희제고 건은 걸륭제입니다. 강희제가 황제 자리에 있었던 시간이 무려 61년입니다. 걸륭제도 60년, 거의 61년, 60년과 114일 동안 황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강희제와 걸륭제 사이에 짧은 황제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옹정제입니다. 강희제의 61년, 걸륭제의 60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옹정제 13년. 자, 이 13년 동안 사실은 그 두 장수 황제의 그늘에 끼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옹정제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옹정제는 중국의 대표적인 독재군주였습니다. 독재군주.
독재 정치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이 책을 쓰게 한 것이죠. 자, 이 책을 쓴 미야자키 이치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동양사학자,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이 저명한 역사학자가 새로운 자료를 발견합니다. 옹정주비유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옹정주비유지는 옹정제와 그 당시 청나라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한 황제와 모두 232명의 관료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발견하고 미야자키는 1949년부터 40년 동안 매주 이것을 읽는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매주 모임을 가졌으니까 몇 번 가진 건가요? 자, 이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서 옹정주비유지라고 하는 자료를 전부 읽고, 자,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일본에서 옹정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이 등장할 정도로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야자키가 뭐라고 했느냐면, 진정한 아카데미즘은 결코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다. 결국 이 책은 역사학의 대가가 대중들을 위해서 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정확한 사실 그리고 재미,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미와 의미를 모두 갖춘 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책을 한국어로 출판한 것은 2001년입니다. 2013년까지 9쇄가 출판된 걸 보면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20년 전에 번역본이 나왔을 때 거의 처음에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고려시대 정치사를 연구한다고 하는 그 정치사 연구자였는데, 정치사를 이런 책으로도 쓸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새로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사 연구의 키워드는 정치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어떤 걸 했냐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관심을 갖고 책을 쓰고 했었는데, 미야자키의 이 책은 황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왕, 열심히 일하는 관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이 책의 서론에서는 왜 옹정제에 대한 글을 쓰는가라는 저자 자신의 그 생각이 실려 있습니다. 근세 중국에서 대표적인 독재군주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청의 옹정제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희제나 권륭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옹정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옹정제에 대해서 또는 옹정제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옹정제는 어떤 사람일까? 소박하고 순진하고 또 지기 싫어하고 이런 강한 만주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 이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염원 아래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수양을 쌓아가면서 조심에 조심을 거듭한 끝에 아주 엄청나게 견고한 성격의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도 미야자키의 이 책을 읽으면서 옹정제의 그 이미지를 세 글자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자, 이런 황제가 13년 동안 청나라를 지배했던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고뇌하는 노황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뇌하는 노황제는 옹정제의 아버지 강희제입니다. 강희제에게는 그 황제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아들이 무려 35명이 있었습니다. 강희제뿐 아니라 중국의 모든 황제들은 이 암투를 방지하고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서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황태자 제도라고 하는 건데, 강희제는 서둘러서 자기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약어가 되겠죠. 이약어를 자기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지명을 합니다. 아들이 2살 때 황태자로 책봉을 했다는 거예요. 자, 2살짜리가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강희제가 61년 동안 황제 위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황태자가 몇 년 동안 황태자여야 되죠? 굉장히 길었겠죠? 그래서 황태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형성됐고, 이것이 커지게 되니까 황제와 대결하려고 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강희제가 이약어를 황태자로 책봉한 지 33년 만에 황태자에서 폐위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놓고 또 후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책봉을 했다가 3년 뒤에 또 폐위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놓고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희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갑자기 사악어, 그때까지 한 번도 후계자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넷째 아들이 후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옹정제예요. 이렇게 해서 황제가 된 옹정제는 황태자 제도는 안 되겠다, 뭔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나름 고민을 해요. 모든 황자 그리고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게 나중에 태자 밀건법이라고 이제 알려지는 건데, 내 마음속에 누구를 후계자로 할지 내가 확실히 결정을 해두겠다. 다만 그게 누구인지 발표는 마지막에 가서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발표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어서 그거를 이 기둥 위에 그 청나라 그 자금성 보면은 황제가 있는 자리 위에 정대광명이라고 하는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 뒤에 내가 숨겨놓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방법입니다. 미래 권력이 누군지 모르니 어디 가서도 줄 서지 말아라. 나한테만 충성해라. 아들들에게도 나한테만 잘 보여라. 이런 거예요. 정말 독재자다운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죠. 사실은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왕조 국가의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고려태조 왕건이 후뇨 10조라는 것을 그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데 일종의 유훈이죠. 여기 제3조를 보면 적자에게 왕위를 전하는 것이 상례인데, 맏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도 능력이 없으면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왕위 세습의 원칙을 만들 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조선에서도 이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태종이 그랬잖아요. 강희제가 황태자를 폐위한 것처럼 조선의 태종도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하고 셋째 아들 충령을 세자로 만들고 후계자로 키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왕위 세습 문제, 이 세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고민을 했고 가장 장기적인 해법을 낸 사람은 조선의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합니다. 자, 정도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자는 국가의 근본이다. 맏아들로 세우는 것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어진이 여러 왕자들 가운데 가장 어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그 덕을 숭상한 것, 그 능력을 높이 사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국가를 공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길인가라고 하는 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대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제안하느냐면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왕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걸 바라지 말고 어떤 사람을 원칙에 따라서 왕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을 계속 좋은 왕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질이 중간 정도 되는 임금, 이 정도만 되면 훌륭한 사람이 재상이 되어서 이 사람이 왕을 보필한다면 좋은 정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훌륭한 왕이 출연하는 걸 바라지 맙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전의 이 생각,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도전의 이 말이 사실은 조선에서 실현된 모델이죠.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옹정제는 황제의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정도전은 국왕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신하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이 점이 다르죠. 이 장은 개가 되고 돼지가 되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옹정제가 황제가 된 다음에 경쟁자들을 숙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이겠죠. 경쟁했던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숙청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잔인합니다. 파라거니까 8번째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파라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자는 이미 황족이 아니다. 일개 평민이다. 앞으로 파라거는 개라고 불러라. 파라거에 이어서 구하거도 똑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구하거는 돼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기 형제를 개, 돼지로 만들어 가면서 숙청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잔인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야자키는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독재 군주제의 틀 안에서 군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45년 동안이나 아버지 아래에서 이거 더부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부살이를 하고 수십 명의 형제들과 경쟁을 하는 이런 사이에서 아주 특수한 성격으로 단련되었을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4장에 들어 있습니다. 천명을 받들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옹정제가 천명을 받들어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정말 핵심이 들어있죠. 주접이라는 게 있고 주비유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접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의 관리들이 황제에게 보내는 사적인 보고서입니다. 황제에게 보고가 되는 공적 라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황제가 지방관들과 사적인 보고 체계를 하나 더 만든 거죠.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옹정제의 아버지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때부터 주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 보고서에 황제가 답을 씁니다. 황제는 언제나 붉은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주비가 되는 거죠. 붉은 글씨를 써서 이걸 다시 내려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빨간 펜 이 정도 되는 거겠죠.
자, 이걸 통해서 황제가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건 뭐냐면 지방의 실정입니다. 중국의 황제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거대한 제국에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금성에 가보시면 그 자금성의 넓이에 다들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경복궁의 초라함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그럴 게 아닙니다. 경복궁에 살고 있는 조선의 국왕, 자금성에 살고 있는 청나라의 황제 두 사람이 누가 더 바깥 세상을 잘 볼 수 있었을까요? 청나라 황제들은 웬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금성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조선의 국왕은 경복궁 담이 높지 않았으니까 아마 키발을 하면은 바깥을 볼 수 있었겠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보지 않고 통치한다? 눈 감고 정치를 하는 것 같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의 황제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땅을 다 볼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밀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방관들을 전부 파견해서 통치를 하지만 이 지방관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밀정을 파견해요. 바로 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이나 밀정을 사용하는 정치에는 큰 함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환관들이 황제의 눈을 가린다는 거죠. 환관들이 황제를 속이고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총명한 군주가 아니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정제는 명나라가 망한 원인이 환관 때문이었다, 밀정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아마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의 실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비유지다라는 거예요. 지방 정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가 근면한지 태만한지, 윗사람은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또 아랫사람 중에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모자란 사람인지, 군대의 규율은 어떤지 이거 전부 보고해라. 이건 나한테 전부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뭔가 특이한 말이 귀에 들어오면 다 보고해라. 증거가 없어도 좋다. 증거를 찾느라고 괜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대로 보고해라.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이것은 증거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거 공식 문서가 아니니까 열심히 잘 쓰려고 할 필요 없다. 거칠의 예의범절, 괜히 그 앞에다가 나에 대해서 성인이니 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도 나는 다 읽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지방관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래서 막 올라옵니다. 이걸 보고 붉은 글씨로 답장을 보내잖아요. 옹정제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만 보고하는 걸 보니 반드시 보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감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제대로 해, 이런 거죠. 더한 말도 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의견을 잘도 내놓는구나. 그나마 서간문으로 왔기에 망정이지 만일 정부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된 거라면 너는 큰 벌을 받았을 판이다. 더 심한 말도 있어요. 바보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더 들어갑니다. 금수라도 너보다는 낫겠다. 양심을 뭉개버리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소인배, 은혜도 모르고 의리도 모르는 잘못 둔갑한 늙은 너구리, 국가의 법규를 무너뜨리는 게 내가 한 일이야. 정말 신랄하죠? 막 이런 대답이 오는 거예요. 야, 이런 답이 오면은 이걸 보낸 사람은 정말 모골이 송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죠. 만일 처벌할 거라면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처벌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칭찬도 아끼지 않아요. 경의 보고는 꽤 길기는 하지만 변명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길어도 이처럼 유익한 보고라면 읽는 것이 즐겁다. 수천 자의 긴 보고문이라도 길다고 해서 끝까지
끝까지 읽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옹정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얼마나 시간이 없었을까 상상이 가시죠? 옹정제의 하루, 새벽 4시에 기상해서 12시쯤 잤다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잤고 나머지 20시간 동안은 일을 하는 황제였습니다. 자, 새벽 4시 기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대의 역사, 실록을 읽고 선대 제왕들의 명령이 적혀 있는 여러 문서들을 읽어요. 이걸 한 권씩을 다 읽은 다음에 7시까지는 아침 식사를 끝내고 이때부터 대신들과 만나서 정사를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련을 청하는 자, 누가 황제를 아련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이 만남이 되게 오후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그리고 틈틈이 학자들을 만나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7, 8시쯤 다른 사람들은 잘 시간에 이때부터 이제 이 주접을 읽기 시작합니다. 밤 시간에는 지방관들이 보내온 주접을 꺼내 읽고 답장, 유지를 쓰느라 바빴다. 매일 적어도 20통, 30통 정도의 이 주접을 읽고 많을 경우에는 60통까지도 이걸 훑어봤다는 거예요. 이 주비유지가 지금 남아있는 그것이 옹정주비유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야자키에 따르면 지금 출판된 주비유지의 몇 배다라는 편지 뭉치가 청나라 말기의 궁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황제의 하루가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하루 20시간 공부를 못 하는데요. 이렇게 황제 자리를 10년 넘게 한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빈틈없이 정치에 몰두한 옹정제의 진지함에는 참으로 머리가 숙여진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옹정제와 대비되는 조선의 국왕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조선의 세종이 눈에 띕니다. 마침 옹정제라는 이름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의 이름은 그 사람들이 쓴 연호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하고 같아요. 묘호라고 하는 걸 올리게 되는데 이 묘호가 강희제는 성조였고 옹정제는 세종이었어요. 우리 세종과 같은 묘호를 가지고 있었고 둘은 우연히도 이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했다. 세종의 부지런함도 정말 견줄 상대가 없죠. 태종이 처음에 양녕대군을 패하고 셋째 아들 충령을 세자로 정할 때도 그런 말을 해요. 세종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그 다음 이야기. 비록 몹시 춥고 더운 날에도 밤을 새워 글을 읽는다. 밤새 뭐 하는 거는 옹정제하고 세종이 닮았죠.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세종과 옹정제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해설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자치통감 훈의를 편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무는 당연히 집현전에서 하죠. 집현전의 그 관료들이 하루 종일 작업을 해요. 자치통감을 읽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달아가지고 그럼 이만큼 이제 원고가 만들어지겠죠. 이 원고를 퇴청할 때 국왕에게 올리고 퇴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왕이 세종이 일과 후에 앉아서 이거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집현전 대제학 윤회와 세종의 대화예요. 세종이 저녁마다 이 원고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를 혹은 밤중에 이르도록 했다. 그러니까 밤새 이 원고를 교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내가 이 글을 봄으로 인해서 잠이 아주 줄어들고 독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겠다. 이건 내가 정말 재밌게 이걸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집현전의 학사들이 너무 힘들죠. 그때그때 한 작업을 왕이 전부 검토를 하고 있으니 하루도 뭐랄까 좀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밤에 가는 글씨를 보면 눈병이 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내 조금 쉬겠다. 이랬다는 거죠. 다른 왕들이라면 이걸 해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자기의 업적으로 삼았을 텐데 세종은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을 기록한 실록의 기사가 이래요. 세종 25년 12월 달,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한글을 직접 세종이 만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의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내내 굉장히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경복궁을 짓고 이 경복궁의 전각의 이름을 다를 때 이걸 정도전이 그 일을 했잖아요. 정전에다가 근정전이라고 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 부지런하다. 정치에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 근정이라고 하는 말이죠. 정도전은 임금이 하루도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부지런함이 번잡하고 까다로운 데 흐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아무런 그 좋은 결과가 없는 이런 헛된 부지런함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디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정도전의 부지런함, 근정은 뭐냐면 어진 일을 구하는 데 부지런한 것. 이거예요. 왕이 직접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옹정제에게 이야기한다면 황제가 직접 부지런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진 사람을 부지런히 구해서 그 사람에게 정치를 일임해야 되는 거다. 굉장히 다르죠? 조선은 어진 사람을 구하는데 부지런한 그 왕을 그렇게 구해진 어진 사람이 계속 가르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경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연은 국왕이 학문을 배우고 그 자리에서 국정을 같이 의논하는 자리였어요. 군주도 수신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이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권의 제약을 받기 싫어했던 세조나 정조 같은 왕들은 이 경연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를 않았어요. 이 경연을 가장 열심히 한 국왕 누구냐면 조선의 성종입니다. 성종은 왕위에 25년 동안 있었는데 매일 3번 경연을 했다고 해요. 아침 먹고 조강, 점심 먹고 주강, 저녁 전에 석강. 3번씩 경연에 참석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국왕. 성종이죠. 율곡은 국왕이 공부하는 성학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했죠. 국왕이 뜻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구현, 어진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정치를 위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전이나 또는 율곡 같은 사람이 옹정제를 봤으면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두 나라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느껴지세요? 5장은 총독 3인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옹정제의 인재 등용하기가 내용으로 나옵니다. 군주가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아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군주의 의지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매개가 뭐냐면 관료들이에요. 관료를 통해서 이 황제의 의지가 실현이 되는 것인데 관료들이 옳지 않다면 관료들이 이 황제의 선한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왜곡시키거나 하게 된다면 군주의 선한 의지는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료들이 중요하다.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죠. 자, 어떻게 해서 인재를 찾고 이 사람을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옹정제의 경우에는 총독 3인방 3사람을 예로 들어서 옹정제의 인재 찾기, 인재 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텐원징이라고 하는 총독, 이웨이라고 하는 총독, 오르타이라고 하는 총독. 자, 이 3사람의 사례를 들었는데 제 눈에 좀 특별하게 비쳤던 것은 이 3사람이 모두 과거 급제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업적을 남긴 관리들이 대체로 과거 급제자였다고 한 점 때문에 이것과 대비되어서 청나라의 훌륭한 그 관료들이 과거 급제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제 눈에 띄게 된 건데요. 여기에는 과거 급제자에 대한 옹정제의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옹정제는 인재를 발탁할 때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성적을 올리는지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이런 걸 보지 않고 성과만 봤다고 하는 것인데, 고려 조선시대를 보면 이것과는 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문치의 전통이 강했던 고려와 조선에서는 과거 급제자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등용을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고려 초까지만 해도 누가 관리가 되느냐?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관리가 된다. 집안의 힘으로, 조상들의 힘으로 내가 관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전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거죠. 이런 전통을 깨트린 것이 과거제도입니다. 과거는 그 개인에 대한 평가잖아요. 과거를 치루어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관리를 임용하겠다라고 한 이런 생각이에요. 최소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점에서 과거제도 시행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과 청은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명을 받아서 내가 왕이 됐다, 황제가 됐다라는 생각을 청을 세운 사람도 조선을 세운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명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천명은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자각, 이게 양쪽에 다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조선은 위민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거야. 또는 민본을 앞세웁니다.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할 거야. 옹정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똑같죠. 그런데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길이 달라집니다. 옹정제는 황제에 의한 독재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과거 급제자들을 불신했어요. 과거를 통해서 파벌이 생긴다. 그래서 보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스 정치가 만들어지더라. 강희제 때, 아버지 때의 정치도 결국은 이 보수 정치의 폐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파는 그 자체로 황제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옹정제의 붕당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동인과 서인이라는 두 개의 붕당이 만들어졌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 이게 아니고 두 개가 다 옳을 수 있다고 하는 복수진붕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조선의 독특한 붕당론이거든요. 이런 붕당론을 기반으로 해서 복수붕당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상호 경쟁이라는 조선의 붕당 정치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조선은 군주 독재를 거부하고 지배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폭넓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붕당 정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치의 경험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뿌리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장은 독재 정치의 한계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7장이 미야자키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옹정 13년 8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독재군주가 병으로 쓰러졌다. 자,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옹정제의 정치가 그 부지런한 황제의 13년 정치가 나름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이 정치는 헌신적이지만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미야자키가 내립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치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보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독재 정치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옹정제 같이 정치하려면 옹정제밖에는 할 수 없다. 옹정제가 아니면 옹정제식 정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옹정제마저도 13년 이상 이걸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옹정제 개인의 능력, 또 건강의 한계,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옹정제의 그 독재를 참고 견뎌야 하는 관료들과 자본가 계급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옹정제가 죽은 다음에 걸륭제가 즉위합니다. 걸륭제는 강건성세를 지속시킵니다. 무려 60년을 재위했고, 옹정제의 그 정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조의 정책이 변경됩니다. 옹정제 같은 그런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정치가 아니라 풀어주는 정치, 관료들의 사욕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자본가의 열망도 허락해주고 이들과 황실과 결탁을 하면서 느슨하게 정치를 해나가는 강희제 때의 정치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걸륭제 말기에 중국에 아주 유명한 부패 관리가 있습니다. 화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걸륭제가 죽은 다음에 화신이 처벌을 받아요. 그때 화신의 집에서 찾아낸 재물이 청나라의 10년 세입과 맞먹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옹정제의 13년, 고심에 찬 이 13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강희제의 정치가 걸륭제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 중간 13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미야자키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의미하지 않다. 강희 시대의 관대한 정치가 만일 옹정제가 없이 걸륭의 시대로 그대로 이어졌더라면 청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걸륭제 때의 그 청의 융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옹정제의 정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립니다. 이런 평가는 미야자키만의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13년의 재위 기간의 옹정제는 그야말로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서 옹정제의 여러 업적 가운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재정개혁이었다. 그는 강희 말년에 느슨했던 재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서 흑자 재정 구조를 정착시켰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걸륭제 시기 청나라가 구가한 번영은 옹정제가 이룩한 여러 개혁의 성과가 미천을 대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였다. 자, 이것이 청나라 역사에서 옹정제의 위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미야자키는 옹정제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옹정제의 정치는 그야말로 선의에 넘치는 악의의 정치. 자, 역설적이지만 옹정제는 선의로 한 정치지만 결과는 악의의 정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선의에 넘친 악의의 비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지금도 거대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점은 1950년입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걸 보면서
옹정제와 같은 선의에 넘친 악의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미야자키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독재자는 성실해야 된다. 이것이 독재 정치에 대한 미야자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둘째, 성실해도 독재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이 책의 뒷부분에서 다시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미야자키가 1950년에 일본의 역사학자로서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21세기 한국인입니다. 우리 역사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 오랜 독재 기간을 거쳤고 아주 강렬한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독재 정치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터득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옹정제의 정치를 보았을 때는 1950년의 미야자키보다 훨씬 더 비판적으로 그 정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권력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권력을 왜 잡는가?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정치의 목표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될래? 대통령이요 라고 하는 그 아이한테 장하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대통령이 돼서 무엇 하려고 하는데 라는 걸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된다는 것 그건 권력을 잡겠다는 이야기죠. 그 권력은 왜 잡는 건데? 여기까지 물어봐야 완성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실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